옛이야기입니다. 일단 큰 틀이 서정호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특징이 이제 옛이야기를 교육용 또는 어린이용 이렇게 써요. 최근에는 김환이라는 사람이 옛이야기 이렇게 써가지고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명백하게 교육용으로 딱 잡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얘를 인용해놨는데, 이 글에선 서구 학자들의 빨간 모자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 정리해 소개함으로써 빨간 모자가 지니는 교육적 문화적 가치, 빨간 모자가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읽혀도 될 정도로 유익한 옛이야기인가, 그런 가치를 검토해보고 빨간 모자를 실려 삼아 옛이야기가 지닐 수 있는 다양한 양상과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한다. 옛이야기에 대해서는 왜 교육적 가치를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용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있고서 옛날에 아니었고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하여튼 교육적 가치, 읽힐 만한 가치인가, 이걸 옛이야기를 문학으로 따진다면요, 문학에 대해서 사실 안 그러거든요. 그렇죠? 문학은 교육용 가치, 교육적 가치 이런 걸 안 따지는데, 꼭 애들용으로 동화로 따지면 이렇게 들어가다 옛이야기를 하면 더 심하게 교육적 가치를 따지면서 그거에 해석해서 붙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 걸 분석하면서도 다 그런 걸 하죠. 그 밑에가, 아니 맨 밑에가 이 김환이가 쓴 건데, 맨 밑에 인용. 성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따위와 연계시켜 바라보는 정신분석학적 시각, 역사적 문화적 상황의 산물로 인식하는 사회철학적 시각, 빨간 모자에 숨어있는 상징과 언어를 분석함으로 집단 무의식을 탐구하고 개성화 과정을 살펴보는 분석심리학 시각,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에 이번을 수집한 뒤 이를 비교한 민속학자의 시각들을 구분할 수 있다. 이게 다양한 시각을 검토하면서도 그렇게 검토하는 게 초점은 이것이 어린이들한테 적합한 교육자료인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저는 불편하다. 왜 옛이야기를 이렇게 볼까? 물론 뭐 애들한테 읽어주는 뭐 서정원 선생님 이런 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이런 특징은 하나는 되게 교육학자들이 주로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옛이야기를 아동용으로 생각했을 때 아동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욕구, 옛날에 존 홀트가 얘기한 대로 교사라면 우리도 반성하는데 가르치고 싶은 충동, 참 발적적인 충동. 근데 교사만 이제 엄마들도 그렇지. 발작적 충동? 어떤 분들, 지금 논문 쓰는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아이에 대해서만은 꼭 진지한 교육적인 얘기를 주로 하게 되고, 친구라면 그냥 농담도 하는데, 그러니까 가벼운 얘기를 하고, 그렇게, 그런 거 의식 안 하고 얘기하죠. 그렇죠? 친구들하고. 근데 아이에 대해서만은 뭔가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뻣뻣해지고, 같이 관계가 이제 위아래가 되고 그러죠.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안 된다가 참 이상하다. 자기는 그런 데서 잘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문제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고, 문제를 해결하고 찾고 이런 쪽으로만 접근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재밌게는 대화를 못하냐? 아니지. 친구랑 그렇게 한다 이거지. 친구랑 편하게도 얘기를 하는데, 꼭 어느 위치에 있으면, 그게 이제 부모도 마찬가지야. 아이한테 가르치라는 입장에서거나 교사거나 이런 게 있으면 꼭 한다. 우리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그러시나? 여자가 초등학교 선생님은 남편은 되게 초등학생이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쵸? 자꾸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옛 얘기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는 아니다. 옛 이야기 자체가 옛날로 말하면 어른들의 어떤 더 옛날이라면 속담, 격언 이런 거, 그래서 그다음에 이야기로 좀 만들어진 거. 무슨 책을 보니까 그 옛날에는 속담이나 격언을 적절하게 인용하는 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죽도록질기에 나왔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거를 대는 것처럼 그 옛날에는 속담과 격언을 적절하게 대가지고, 그러니까 속담과 격언을 엄청나게 많이 알아서 그게 맞는 상황을 됐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얘기가 신뢰성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옛날 소파 테스트 때 그랬나? 3파술 그때 그랬나? 하여튼 그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형태가 그런 성격을 갖는다 볼 때, 옛 이야기 이런 것들은 어린이용이라기보다 그냥 전반적인 큰 어른들한테 읽히는 거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차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신화라든가 뭐 이런, 신화랑 옛 이야기의 관계가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신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아니면 우리나라가 참 예외예요. 우리나라가 극동 3국이죠. 중국 주변이 노노맹자부터 있어가지고 그 옛날부터 지식층들이 이렇게 교육을 시킨 것들이 있는 것이고,
서구도 물론 라틴어로 적 있겠지만 그 성경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우리처럼 뚜렷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우리는 유교라는 게 상당히 강하게, 하긴 유교도 뭐 조선시대부터니까 고려시대까지는 그렇지도 않죠. 불교가 있어도 좀 애매한 형태였는데 그때 상당수는 옛이야기 비슷한 것들이 그렇게 뭔가를 사람들한테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서 아동용은 아닐 거다. 아동용이라면 아무리 상징이라고 해도 그렇게 잔인한 것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동화라고 할 때 그때 말한 대로 동화의 기본은 어린이가 주인공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어린이 시각으로 세상을 보거나 어린이 문제를 다루는 것들이거든요. 옛 이야기가 아동용이라면 아이 시각으로 세상을 보거나 아이의 문제를 다루거나 아이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아이가 주인공이나 그래야 되는데 옛 이야기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물론 서정훈 선생 같으면 힘없는 약자들이 다 주인공이라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것도 어른들이고요. 그 당시는 아이와 어린이라는 구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꼭 옛 이야기가 거의 모든 걸 다 포괄하는 형태였지 꼭 지금 동화처럼 어른과 대비되는 아니면 힘 있는 자와 대비되는 힘 없는 자, 어른과 대비되는 아이들 특히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봤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 재밌는 게요. 그 신동은 두 번째 인용한 거 보면 옛 이야기가 어찌 아이들한테만 교과서일까? 엄마의 슬픈 진실을 담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길 떠난 자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부모는 배운다.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오누이 갖고서 오누이 그 해와 달이다 오누이 있잖아요. 그때 호랑이가 누구냐 그런 거예요. 가장 통속적으로 호랑이는 사회 그러니까 국가 폭력으로 볼 수도 있는데 좀 더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아버지일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다. 그거 혹시 어머니 아닐까 그런 거야. 엄마가 계모인 것처럼 뭔가 다른 차적. 어떤 때는 엄마가 자상하게 돌봐주지만 어떤 때는 엄마가 힘들어할 수도 있죠. 엄마가 일하다가 힘들고 그래서 어쩌면은 엄마 자신일지도 모른다. 그럴 때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고 자식은 자식이다. 그래서 자식을 길 떠나 보인다. 이런 얘기 할 때 제 생각엔 이걸 아이용으로 하니까 그렇게 보죠. 사실 어른용이라 보면 지금 우리 연구원지 두 명이 자기 어머니와 관계 정리를 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거든요. 어른 입장에서도 여전히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불편한 게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옛 이야기를 아동용이라는 것이 너무나 그 선입견처럼 이렇게 박혀서 그렇지만 않다면 여전히 옛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른에 대해서도 내 부모에 대해서 여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치 아닌 것처럼 여긴 아동용이니까 반대로 봐서 내가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이 부모랑 분리되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죠. 내가 부모가 돼도 여전히 그러니까 부모라는 게 어른이 돼도 그 위에 부모와 관련해서 내가 독립하지 않은 측면이 여전히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보는 거 아닌가. 그래요. 저는 그 옛 이야기가 세상을 의미 있게 바라보는 형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보면요. 세상을 의미 있게 바라보는 방식이 아까 말한 대로 속담 격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도 있고 원인 결과라고 하는 과학적 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있고 이미지가 있어요. 최근에 정보에서 이미지로 바뀌는 중이죠. 이야기하고 차이 나는 거는 이야기는 구체적인 맥락을 갖고 있고요. 원인 결과는 구체적인 맥락이 없어요. 보편적인 지식을 지향하는 거죠. 특히 정보는 맥락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지는 또 다른 형태예요. 이미지로 제일 잘 드러나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예술 광고라고 하는 것처럼 김홍도의 빨래터 같은 거에다가 무슨 냉장고를 집어넣어가지고 선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술 광고라 그러는데 맥락을 완전히 버려놓은 거에서 그 명화 우리나라들의 고전 그림이 완전히 우스꽝스럽게 바뀌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미지라는 것은 맥락을 바꿔서 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거 잘한 사람이 그거죠. 그 누구지? 도끼. 하봉이요. 예. 그 사람을 우리나라는 인문학자로 보고 있는데 참 희한해요. 그걸 어떻게 인문학자로 볼까? 그 사람은 이제 그냥 장사꾼이죠, 뭐 장사꾼. 그 풀본 광고 봤을 때 밑에 광고 카피가 그래요. 믿으세요. 기업을 믿으세요. 이렇게 쓰거든요. 기업을 어떻게 믿어? 기업이 사기꾼이 아마 풀본이라 그래도.
근데 그런 거를 쓰는 사람, 그러니까 인문학적 자료를 갖고서 쓰면서 쓰는데 그걸 자료를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인문학자로 인정해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카피라이터로 유명한 거하고 인문학자는 다르죠. 그 사람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종사하는 건데 그걸 인문학 볼 정도로 해야 돼. 근데 하여튼 그런 식의 이미지는 맥락을 떨어뜨려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정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보 사회를 할 때 정보라는 것이 맥락이 떨어지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그 맥락이 지배적인 맥락일 가능성이 사실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자꾸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보게 되면 세상이 정보로 이루어졌고 정보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맥락에 대해 고려를 안 하면서 지배적인 맥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이미지도 마찬가지. 옛 이야기나 구체적인 맥락을 갖고 있는 지금 구체적인 맥락 갖고 있는 거 소설밖에 없어요. 소설 아니면 옛 이야기인데 그리고 기억에서는 학계에서 비판하는 일화기억이야. 일화기억이라고 의미 없다. 일화기억과 의미기억으로 구별해서 의미기억이 추상적인 기억이고 일화기억은 구체적인 기억에서 의미 없다고 하고 IQ 테스트도 거의 다 추상적인 얘기여서 그런 걸 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구체성을 자꾸 빼는 형태로 큰 흐름이 가는데 옛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의미가 있고 둘째 떠나서 옛날에는 이런 걸 갖고서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죠. 옛 이야기 형태 틀로 바라봤다. 옛 이야기 또 하나 차이는 그때 얘기한 것처럼 이야기 흐름이 있으니까 처음 가운데 끝이 있고 바라보는 주인공이 있고 시각이 있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일시해서 보기도 하고 또 호랑이와 토끼처럼 나오면 호랑이 입장에서 볼 수도 있고 토끼 입장에서 볼 수도 있고 이런 것이고 그거를 정보로 얘기하면 이제 교훈이 되는 거죠. 그냥 교훈이 되는 건 이 얘기 없어지죠. 이미지랑 뭐 그림만 되는 거고. 그래서 옛 이야기 자체는 구체적인 맥락을 갖고 있는 옛 이야기는 세상을 의미 있게 봐라. 우리가 결코 세상을 그대로 보진 않죠. 어떤 틀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틀이나 시각이 있어야지 세상이 하나의 의미로 보는 건데 그 세상이 의미 있다고 재구성할 때 그 틀이 무엇이냐 해서 지금 많은 아이들이 정보나 이미지이기 때문에 정보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의미를 잘 못 만드는 형태, 그냥 주어진 걸 받는 형태이고 이미지라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이성적인 작용을 안 하는 형태에 비하면 이야기는 그렇지 않을 거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인물이 있고 구체적인 시각이 있으니까 그렇다. 요거와 가장 비슷한 게 제가 보기에는 로버트 단톤이에요. 로버트 단톤이스. 그래서 그걸 교재로 잡았는데 고향이 대학살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거기 했어요. 거기 인용한 대로 나는 그 프랑스 민화를 이 사람 연구한데 보면서 두 개의 명제를 제기하고 싶다. 첫째로 이야기는 농민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말해 주었으며 둘째로 이야기는 세상에 대처한 전략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이제 로버트 단톤은 프랑스, 영국, 독일을 조금 차이를 해요. 차이를 둬요. 같은 얘기가 변형되면서 프랑스도 훨씬 더 좀 해학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한다 그러는데 우리도 좀 해학이 강한데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교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약간 해학적인 성향이 좀 강한 편이라고 저는 보는데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그쪽 나라 얘기고 우리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의 얘기는 옛 이야기가 농민들에게 그 당시 농민들이 다수고 하층이죠.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옛 이야기가 어떤 권선징악처럼 어떤 교훈을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결론은 거예요. 세상이 어떻다? 세상이 아주 힘들다는 얘기죠. 세상이 아주 힘들다. 세상이 살기가 참 힘들고 그래서 어떤 위에서 봤을 때는 뭘 참고 우리 흔히 말한 대로 참고 하고 하면 괜찮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세상이 상당히 잔인하고 비참하고 힘들고 이런 얘기를 한다. 는 거를 이제 옛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몸으로 느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 얘기는 이를테면 교훈을 제공하는 건 아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보여준다. 그들은 재밌어요. 세상이 바보와 악당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바보보다는 악당이 되는 것이 낫다. 라고 본다. 이런 것들. 그러면 조금 얘기는 이 진보 쪽이랑 조금 다르게 얘기한 건 이런 옛 얘기를 통해서 결코 혁명이나 이런 것까지 가지도 않는다. 그냥 세상에 대처한 전략이니까 작은 사람들,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사기를 치면서라도 이렇게 살아남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들이
이 틀을 바꾸는 거 이런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형태에서 보면서 저는 옛 이야기에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알려주는 거로 보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 이야기를 다양하게 해석하는 거를 보면서 왜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이 뭐가 옳다 그르다 쪽보다는 전 다양하게 해석할 만큼 옛 이야기 자체에 여러 세력들의 관점이나 기획이 교차되어 있다. 여러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는 꼭 계급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계급적인 차이도 있고 성별 차이도 있고요. 그렇죠? 옛 이야기 인종차별은 좀 해본데 성 차이는 상당히 크죠. 성차별이 있고 그다음에 계급 차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잘 자란 차별들이 있죠. 뭐 아이와 어른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이제 제가 마땅히 할 게 없어 이제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거 약간 대비되는 게 민중성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야기는 민중성이라고. 특히 이제 여기서 찾다. 그래서 그 로버트 단토는 이 옛 얘기를 통해서 근세 초 프랑스의 농민들은 계모와 고아의 세계, 비정하고 끝없는 노동의 세계, 거칠자 동시에 제어된 잔인한 감정의 세계에 살고 있었다. 그 이후에 인간의 조건은 너무도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이 야비하고 잔인하고 단명했던 사람들에게 그 세계가 어떻게 보였는지를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옛 얘기를 통해서 그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봤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는 거야. 우리 식과는 정말 다르다. 정말 다르겠죠. 뭐 애들이 이 당시 보면 뭐 10살까지 사는 적이 뭐 50%도 안 되고 뭐 거의 부부 중에 한 명이 죽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뭐 이런 식의 삶에서 그러니까 초기에 애들한테 애정을 안 주는 거는 너는 빨리 죽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 그러니까 세상을 다르게 봤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봤을까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옛 얘기 같은 것이 그나마 거기서 편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옛 이야기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다. 민중성 얘기하는 거는 그 서정호선이 특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썼을 거예요. 또 하나의 주제는 힘센 편에 맞서서 약한 편을 돕는 것이다. 옛 이야기 속에 나온 주인공은 힘없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호랑이에 쫓기는 토끼, 괴물에게 자식을 빼앗긴 농부, 그제 등산 가든뱅이 이런 측면도 뭐 없는 건 굳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전 다르게 보는 게 고전에 서정호 선생은 옛 이야기를 4가지 특징을 들어서 뭐 흥미성, 그 다음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해. 흥미성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권선징악 얘기하고, 민중성도 얘기하고, 단순 발랄성, 흥미성 이런데, 저는 흥미보다도 해피엔딩 뭐 이런 것보다도 전 거기 쓴 것처럼 자기들과 같은 시각에서 같은 입장의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원할 거다라고 전 봐요. 아이들이 동화를 좋아하는 거 꼭 좋아한다기보다 하여튼 동화를 읽는 거에 상당수는 내가 고민하는 문제 또 내가 바라보는 세상과 똑같은 식으로 바라본 거랑 똑같은 식으로 옛 이야기도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옛날 같은 주로 농민인가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같은 식으로 이야기가 꾸며졌기 때문에 좋아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제가 갖고 있는 걸로 하나가 이제 호랑이와 토끼. 제가 호랑이 토끼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호랑이 토끼 여러분 다 아시죠? 호랑이 토끼는 그냥 호랑이가 토끼를 잡았는데 토끼가 이제 꾀를 쓰는 거죠. 토끼가 꾀를 써가지고 호랑이를 물리치는 거였죠. 내가 이제 고기를 잡아줄게요. 물고기 잡을 테니까 호랑이 꼬리 내리세요. 얼마 전에 봤더니 정말 고양이도 그렇게 잡는다 그러던데 고양이가 꼬리를 내려가지고 물고기 잡는데요. 그러다 창고기에 물려가지고 꼬리가 잘렸다 그러는데 정말 그러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 고기가 뭔데요. 그럼 확 던져가지고 나 그걸 봤어. 이게 완전 웃긴 얘기는 난 이걸 예상했을 때 왜 옛날 얘기에 호랑이와 토끼가 많이 나올까 생각했을 때 호랑이는 토끼가 지나가도 안 잡을 것 같아. 잡는 에너지에 비해서 먹을 게 너무나 없어. 호랑이 늑대 같은 한 번 잡을 때 힘 다 쓰고 아주 진짜 지쳐하잖아요. 그쵸? 뛰는 게 잡는 게 힘이 드니까 이 토끼 잡으려고 그렇게 힘들이고 그러니까 아마 여간에서 그리고 또 동물들은 배불러 안 먹잖아요. 지나가도 안 먹으니까 아마 그런 걸 보고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토끼가 꾀를 써서 호랑이를 물리친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토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거다. 실은 애들도 그렇지 않을 거야. 잘 보세요. 내가 토끼랑 동일시해서 호랑이를 물리친 거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호랑이가 돼서 토끼한테 깜빡 속았지만 내가 이제 알았으니 다음에 안 속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애들은 동일시를 호랑이라 할 가능성이 사실은 많아. 결코 토끼랑 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그 상황에서 강자를 할 가능성이 많고요. 실제로 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다른 입상들은 이 얘기를 꼭 토끼 입장에서 보지 않을 거예요. 호랑이 입장에서 볼 거예요. 호랑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어수룩하다간 뒤통수 맞는다, 조심해라. 이런 거지, 뭐, 교훈이. 서준 선생님 얘기로는 토끼가 꾀를 써서 호랑이를 물리친다 그러는 건데 결코 그렇지 않을 거다. 실제로 동화의 상당수, 옛 얘기 상당수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악이 선을 이겼다가 이게 바뀌어서,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의 장치로만 본다면 이 악이 선을 이기는 걸로 해석하지 않을 거다. 애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꾀가 어수룩한 걸 이겨내는 거죠. 결코 악이 선을 이긴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길기 때문에 이것이 더 많아. 이게 아직도 문학에서는 이게 안 밝혀져 있어요. 이게 길어서 이 영향이 더 커요. 요 영향보다. 어른들은 요걸로 요거를 재해석한다고 보는 건데 실제로 애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무의식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좋게 받지는 않을 거예요. 저걸 악으로 해석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옛 이야기들이 해석만 다양한 게 아니라 옛 이야기가 구전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겹쳐 있다고 보는 게 겹쳐 있는 게 가장 큰 게 이런 거예요. 홀레 할머니 얘기인데, 홀레 할머니 서양이에요. 이거 아세요? 조금 봐야 되나? 동생은 예쁘고 부지런했고 언니는 못생겨 게을렀어요. 근데 부지런하고 예쁜 동생 온종일 일만 했고 그러다가 물레 바늘에 손가락이 찔리고 말았어요. 스파간 티가 실패를 흠뻑 적셨죠. 우물가에 가서 실패를 닦으려고 했다가 퐁당 해서 빠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헐레벌떡 달려가 어머니한테 말했더니 그럼 건져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우물 속으로 풍덩 들었어요. 우물 속에 들어가니까 아름다운 꽃밭이 깨어나고 해가 뜨고 그러더니 빵이 가득 든 솥을 보았어요. 그러더니 어서 우리를 꺼내줘야 다 타버릴 거야. 그래서 남은 주걱으로 빵을 꺼내줬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먹는 게 가장 그 당시엔 중요한 거니까 이제 이런 거 나온다. 그 다음에 사과가 열려서 흔들어줘요. 그래서 흔들어줬고 보니까 집이 하나 있어요. 가까이 보니 웬 할머니가 없어요. 할머니가 동생을 보자 동생 깜짝 놀라 달았어. 이게 좀 특징적이라는 게 깜짝 놀라 달았어. 잠깐만 얘야 무서워하지 마라. 나랑 같이 살면서 일을 좀 도와주면 되겠구나. 아침마다 깃털이 날릴 만큼 이불을 털면 돼. 그러면 깃털이 눈이 돼. 온 세상에 하얀 눈을 내리지. 내가 바로 눈을 내리게 하는 홀레 할머니거든. 그래서 일을 잘했어요. 근데 자꾸 슬퍼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랬어. 집에 갔어. 그래서 집에 가서 집으로 보내줘야지. 그래서 문에 섰더니 하늘에서 금이 쏟아지더니 옷에 달라붙었어. 그래서 황금 옷을 입게 되었어. 부지런히 일한 대가란다. 그래서 이제 오니까 언니가 놀랬죠. 그래서 언니도 복을 받게 해야지. 그래서 일부러 찔러서 우물 속으로 퐁당 들어갔더니 뭐 꺼내줘요. 빵 꺼내줘. 그때 안 꺼내줬고 사과 흔들어줘요. 그때 흔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게 해주세요.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려무나 그랬더니 첫날은 부지런히 일을 냈고 둘째 날 빗눈거리고 셋째 날 게으름 피웠고 이불도 안 털렸어. 깃털이 날릴 만큼. 그래서 돌아가거라. 그랬더니 아이 좋아요. 그랬어. 그래서 문 앞에 섰더니 시꺼먼 기름이 주룩 쏟아지는 것이 이것이 네가 일한 대가란다. 그리고 문을 꽝 닫았어요. 그래서 시꺼먼 기름 옷을 입은 언니가 돌아왔어요. 죽을 때까지 영영 졸지 않대. 요거거든요. 요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그런가 보다 그랬죠. 근데 제가 무슨 책을 보고서 이런 책을 보고서 이걸 봤어요. 이게 이링 패처라고 그 막시스트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이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놀다가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이런저런 이제 딴 자료를 보면서 뭘 뒤졌다가 이걸 본 거예요. 뭘 뒤졌냐면 이거 잠깐 볼게요. 홀레 부인에 대한 동화는 수많은 세대에 걸쳐 얌전한 주부와 복종하는 하녀들을 교육해왔다. 이런 거예요. 다행히도 진보적인 민속학자들의 수년에 걸친 탐구 작업은 놀라운 발견을 통해 보답을 받는다. 프란치스카나 사원 마리아 피난처
이름은 그 자료를 교회 당국의 허락 없이 보여준 그 경건한 사제를 고려해 작가가 지어낸. 이거 참 수상해, 이거도. 이상한데. 마리아 피난처의 문구에서 얼마 전 1490년 한 이웃성에서 피치로 뒤덮여 고해 성사에서 자신의 운명을 고백하여 신부가 깊이 감동한 한 젊은 처제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가 발견되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의심을 여집시 이 불쌍한 소녀가 다름 아닌 홀레 부인이 동화에 나오는 불쌍한 피치 마리인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라틴어로 전해오는 보고서의 독일어 번역을 보자. 저는 1472년 일일 노동자 W. 클리겐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때부터 항상 제가 검은 머리를 가져 마음에 안 든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저는 집안이나 들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아버지나 어머니 마음에 들리게는 결코 할 수 없었습니다. 황금 마리를 봐라. 그들은 인정적 선입관에 사로잡혀 저의 금발머리 동생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 아이는 부지런하고 착하고 예쁘고 등등하며 저를 항상 책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종종 저는 깊이 든 요 위에 앉아 울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때때로 정말 기도하면서 신에게 삶이 견딜 수 없으니 제발 저를 데려가 주십사 빌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은 리터슈타인성의 홀레라는 이름의 성주가 하녀를 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장 우리 황금마리가 그 일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세련된 예의 범절을 익히고 또 돈도 모으고 나중엔 쉽게 돈 잘 버는 남자를 고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여진 것은 곧 행해졌습니다. 동생은 그곳으로 갔고 1년 후에 실제로 금을 잔뜩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록 그녀는 받은 금 중에서 부모님에게 아주 조금 갖다 드렸을 뿐이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대단한 환영을 하고 고마워했습니다. 밤에 동생은 저에게 그녀가 어떻게 많은 금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결코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알다시피 어디서나 하녀의 봉급은 적었다. 홀레스의 성적 욕구를 들어준 대가로 받은 것이었는데 그 주인은 흉측하게 일거려진 눈을 가진 뚱뚱한 늙은이여서 동생은 몰래 이 남자를 놀려대곤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셨죠. 아마 그들은 필요한 금이 집안에 굴러들어왔으니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곧 저 역시 성주 홀레에게 일하러 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저 역시 고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홀레스의 성적 요구에 따르려고 하지 않자 곧 저희 고단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저는 정말 하찮고 의미 없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낮에는 휴식 시간이라고는 없었고 일요일이나 휴가일에는 가장 이른 예배 시간에 교회에 가고 곧장 부엌으로 빨래터로 빗자루로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9개의 난로에 불을 지피고 아침 준비를 하고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그리고 나선 점심 식사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저는 흑빵과 곡식죽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한 번은 발에 통증이 와서 의사에게 가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홀레 부인의 지시에 따라 홀레 씨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가장 지독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 깃털 이불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홀레 부인이 무척 아끼는 것이었지요. 매일 아침 저는 그 이불들을 깃털이 날리도록 잘 털어야 했지만 동시에 털 하나라도 없어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골짜기로 내려가서 성은 산 위에 있었는데 깃털들을 힘겹게 다시 주워서 씻고 말려서는 다시 베개나 이불 속으로 넣어야 했습니다. 그 일로 저는 반나절을 보내거나 종종 밤중에도 계속 하여야 했습니다. 아마 홀레 부인은 이 무의미하고 단조로운 일에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밤에 골짜기에서 깃털을 모아 되돌아오니 홀레 씨가 저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많이 해서 저는 나무 큰처럼 힘이 세어져 쉽게 그를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홀레 부인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만약 홀레 부인이 상황을 보았으니 적어도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커다란 착각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는 더 힘들었습니다. 마침내 계약 기간이 끝나자 저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저의 보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홀레 부인은 저를 리터슈타인 성의 커다란 대문으로 데리고 나가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는 문 위에 있는 망루에 있던 뜨거운 피치를 제게 쏟아 부어서 저는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길의 구덩이 속에 숨어있다가 숲을 통해 이곳 마리아 피난처 수도원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로 갈 엄두도 안 났고 홀레 부인이 종들을 시켜 뒤쫓아와서 저를 죽일까봐 겁시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그는 이 동화 보고서에서 조심스럽게 홀레 씨를 완전히 빼고 진짜 홀레 부인에 대해서는 동화의 독자들이 의아했을 믿고 커다란 이빨만을 마지막에 남게 했다.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놀랍다고 나오거든요. 상당히 착한 할머니처럼 했는데 놀라서 도망갔다 그래. 그게 좀 이상한 단서예요. 그쵸? 입을 털게 하는 것도 그런데 하여튼 얘야 잠깐 나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할머니가 뭔지 무섭다는 느낌인 거예요. 둘 다 무섭다 그랬거든요. 이상해요. 이 사람은 물론 전문가, 그쪽 통화 전문가도 아니고 뭐 막시트에서 특이하긴 한데 하여튼 제목은 누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깨웠는가. 좀 특이한 거예요. 그쵸? 상당히 특이해서 저는 상당수가 이렇게 실제 사례가 이렇게 변형돼서 있는 얘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적인. 물론
우리는 옛 이야기를 어떤 채집할 때만 주로 신경 써서 근세 초에 채집을 했기 때문에 그때 시각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처음 때부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변형되면서 상징성만 남았대. 왜 상징성만 남았냐? 그거는 저는 그런 거지. 이야기 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이게 노골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그 수도 보고서처럼 이게 퍼질 수가 없죠. 윗사람들이 이걸 말리겠죠. 어떤 형태라고.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도 섞이는 거다. 저는 그거를 이제 토끼와 별주부전 갖고 얘기를 하는데, 토끼전 아시죠? 토끼전과 별주부전. 재밌는 건 토끼전은 저 같으면 이게 나름대로 정리가 덜 돼가지고 너무나 이본이 많아요. 특히 뒷얘기들이 큰 틀은 똑같은데 너무나 다른 얘기들이 많아. 다른 얘기들이 어느 정도 많냐면 토끼전은 여느 고대 이거는 이제 그 이진경이 쓴 거예요. 파격의 고전 이러는데 여느 고전 소설처럼 수많은 이본을 갖고 있지만 그 결말이 지극히 다양하고 판이한 방향으로 발산한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토끼가 도망치자 자라가 할 일 없이 머리를 툭툭 치며 돌아오는 썰렁한 결말로 끝맺는 세창번 토끼전. 토끼를 놓친 자신을 탓하며 별주부가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자결하고 용왕은 죽는 경판번 토끼전. 도망친 토끼가 자신의 똥을 간 대신 약이라고 주어 그것을 먹은 용왕이 살아났다는 완판번 토끼전. 놓친 토끼를 잡아달라고 옥황상제에게 부탁하자 용왕을 살리고자 토끼를 죽이는 게 정당한가를 놓고 소송을 벌이는 고대소장 한문번 토끼전. 용왕의 부탁을 받은 산신이 젊은 토끼 대신 늙은 토끼를 하나 잡아주어 그 간을 먹은 용왕이 쾌유되는 정권진의 수군가. 토끼를 놓쳤다는 자라 이야기를 듣고 용왕이 죽고자 하니 천공 하느님이 대신 치유해주는 이선유 창번 수군가 등등. 그렇죠? 이게 상당히 다양한 거는 뭔가 정리가 덜 됐다고 보는 거죠. 물론 토끼를 단순하게 생각해서 용왕을 지배계급, 그 세계고 토끼를 피지계 민중이라고 해서 두 개 대립되는 거가 주류 해석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뭐 그게 설득이 없다 그런데 전 그런 것 떠나서 자신들이 자신들의 시각을 집어넣는 거죠. 시각을 아무래도 이쪽 약자들은 이제 토끼를 통해서 집어넣는 건데 토끼 입장을 강조하는 거. 전 그것이 살아남는 거, 대표적인 걸로 가면서 그게 어디 있었더라? 창기에서 나온 건데, 애들용으로 쉽게 썼는데 좀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쓰다마는데, 여기에 보면 토끼전에 다른 얘기가 좀 나와요. 다른 2번. 아까 거기 또 안 나오더라고. 다른 2번에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나는 자라와 함께 용궁을 빠져놓은 토끼가 혼자 산으로 도망치다가 그물에 걸리거나, 독술에 채여서 한 번 더 죽을 고비를 당하지만 개교를 써서 살아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런 거거든요. 실은 개교를 썼던 게 아니라 토끼가 살아남았다고 신나게 펄쩍펄쩍 뛰다가 무슨 웅덩이에 빠지죠. 웅덩이에 빠지니까 이제 소년이 파는 웅덩이라서 이거 잘못하면 여기서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지나간 쉬파리한테 쥐를 쏘라 그래요. 그래서 쥐를 쏘면 이제 썩은 냄새가 나니까 소년이 와서 토끼 잡았네다 보니까 아유 잡은 지 오래됐네 다 썩었네 그래서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이걸 전면적으로 이제 이거는 전통적인 게 충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토끼전 아니 자라전은 충이고 심청전은 효구라는데 그러들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는 뭐 봉건 시대가 망하기 전까지는 일단 이야기 자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뒤에다가 토끼도 까불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집어넣었을 때 윗사람이 덜 불편하, 그러니까 위에 세력들이. 그래서, 일단 이야기 자체가 해석만 다양한 게 아니라 이야기 자체에도 그게 구전이고 여러 사람들이 첨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 입장 얘기를 첨가시키는데 그 첨가시키는 자기네 시각도 집어넣지만 이 이야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건 이제 심청전도 그런데 심청전을 저는 옛날에 그렇게 읽었어요. 저번에 얘기했죠? 여기서 얘기 안 했나? 심청전을 뒤에 뭐 복잡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효 얘기하고 김민현 사람은 뭐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여기 적었어. 여기 적었을 너무 희한한 건데 뭐라 그러더라? 평생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맹인 심학규네. 심학규가 비로소 눈을 뜨게 된 것도 이것이요. 우리 모두에게 눈뜨라고 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이들은 이것이라는 게 뭐냐면 신봉사에 눈을 뜨게 한 힘은 곡양미 300석도 아니요 생각지도 못해 유행도 아니고 힘없고 무거운 이들이 더 희생되지 않는
현실의 감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생하는 현실의 의미를 떠야지만 현실의 의미에 눈을 떠야 제대로 눈 뜬 겁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던 인당수에서 살아 돌아온 심청이를 대하는 아버지 신봉사는 이제 인생과 역사에 새롭게 눈뜬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심학규가 뜬 거를 아니 이게 심청제인데 왜 심학규가 깨달은 거를 강조를 하지?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그럼 뭐 심학규가 깨닫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계속 인당수에 뛰어들란 얘기도 아니고 이 초점이 확 바뀌었어.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은 한문을 공부했나 인당수를 보고서 도장 인자 연못 당자를 쓰고 물수를 써서 썼으면 인당에 두 눈썹 사이 혈자리를 의미하는 인당이란 단어를 떠오르게 해서 인당이란 혈자리가 제3의 눈망 이런 것들랑 되게 싫어하는데 이게 정신분석학자들이 막 빨간 모자에 빨간 거는 흑역을 뜻하고 막 이런 그런 거 로버트 단턴이 빨간 모자가 나중에 추가된 거라 이게 그 빨간 모자 판본 중에는 빨간 모자 없는 것도 많대요. 그러니까 빨간 모자는 나중에 추가된 화소인데 정신 그쪽 분석하는 사람도 거기다 의미를 과도하게 집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를 당연히 그거는 이제 그쪽 여성들한테 이제 말 안 듣고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강조하면 이제 상징으로 집어넣을 수 있겠죠. 없는 거에다가. 그러니까 다양한 입장들이 그 옛날 얘기 하나에다가 집어넣으면서 이제 의미를 붙이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어느 하나의 해석으로 하면서 뭐 맞네트리게 하는 게 좀 그렇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 읽어내는 게 문제다. 예를 들어서 심청이 아까 얘기하다 말했지만 심청이를 그렇게 매춘으로 읽은 게 처음이 그 사람이고요. 희곡으로 해서 그 누구더라? 생각에는 최인훈이 그거 옛날에 있었는데 없었어. 최인훈이 희곡으로 짤막한 글에서 그걸 매춘으로 읽었고 그걸 확대시킨 게 황석영이죠. 황석영인데 황석이 뒤에 가서 막 이상한 얘기를 써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처음에 이게 상하권이거든요. 여기 보면 해설만 보면 이런 거예요. 심청이 원형설화가 황해도 황주뿐만 아니라 예산 당진 지방에도 다른 이름으로 남아있고 전라도 부안 무안이나 심지어 섬진강 어구의 하동 광양 포구에도 흔적이 보인다는 걸 알아야 했다. 그러니까 해안을 거쳐서 나라 밖으로 나가는 길목이 고장에는 바다 멀리 팔려간 소녀들의 뒷이야기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 부쉈다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디세이 같은 거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동양 지중해 뭐겠어. 여자들이 몸팔러 돌아다니는 거겠지.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 상인들이 팔려가고 거기서 인당수에 빠져든다 해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첩으로 들어가거나 뭐 창녀로 들어가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신매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주변에서 겪거나 했던 사람들은 심청이를 읽고서 거기에 공감할 거라고. 뒤에서 이제 소설적인 장치라는 건 뭐냐면 그 소설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 그런 위치에 있거나 그런 시각에 있거나 그런 경험을 겪은 사람은 심청을 보면서 가장 공감하는 거는 그런 주변에서 그런 걸 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 공감하는 거라고 저는 보죠. 그러니까 뒤에 효는 이야기가 살아남기 위한 것이고 위는 그걸 이용해서 앞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없으니까 뭐 인당sun이 이렇게 폼나는 얘기를 막 집어넣어서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여전히 이제 효나 이런 걸 강조하게 되는 거고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약간의 그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아까 홀레 할머니에서 그렇게 무서운 할머니 이런 것처럼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뒤집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래서 여전히 권선진학이나 약자들이 이긴다고 하는 건 너무나 단순한 얘기다. 꼭 그렇지 않다. 그래서 보는 것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운의예요. 여운의 여러분 아시죠? 황당히 이렇게 쓴 것도 있어. 다만 그래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교훈에서 나온 건데 여운의가 뭐예요? 여운의는 기본적으로 여운의를 했는데 누이라 그러면 주인공이 누가 있잖아요. 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냥꾼이 숨어있는 시선이고요. 주인공은 여운의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처럼 여운의가 주인공이고 그걸 바라본 시선은 사냥꾼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냥꾼으로 볼 수도 있죠. 우리 사냥꾼을 주인공으로 하는데 애매해요. 일단 제목으로 보면 주인공은 여운의예요. 근데 바라본 시선이 사냥꾼이고 얘기들은 다 사냥꾼으로 돼 있어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한병태로 돼 있죠. 근데 영웅이니까 주인공은 엄석대죠. 근데 바라본 시선이
한명태인 것처럼 이것도 사냥꾼이 바라보는 시선이고 주인공은 여우누이예요. 그렇게 모순되게 나오는 거는 한 작가라면 일부러 썼을 수도 있지만 그 작가 속에 무의식은 뭐건 간에 여러 가지 입장이 겹쳐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재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제일 많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우리들의 일그러지 영웅 독해 높은 애들이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독해 높은 애들은 독해 낮은 애들은 학교 하나의 틀로 봐서 그 안에서 반애들의 싸움을 봐요. 근데 독해 높은 애들은 이 틀까지도 포함시켜서 엄석대하고 6학년 담임하고 싸움으로 봐서 엄석대가 졌다고 해석해요. 대단하지. 나 그거 못 놀랬어. 엄석대 더 큰 권력한테 당한 거다. 그렇게 봐요. 보통 애들은 그 권력을 주어진 걸로 보고서 그 안에서 반나이들과 엄석대의 싸움으로 보는데 더 큰 애들은 이렇게 보는 그 틀 자체를 보는 거거든. 이것도 이제 틀 자체를 보면 이게 달라지는 거야. 이건 이제 그냥 보는 거죠. 누가 썼나? 안선모 누구지? 하여튼 교원에서 한 거. 딸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딸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딸이 생겼어요. 신났어. 근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소 한 마리씩 죽어. 그래서 첫째 아들 보고 지켜봐라. 그랬더니 볶은 콩을 씹으면서 졸음을 쫓았어. 저게 누구지? 예쁜 누이가 외양간에 다가오더니 휘릭 여우로 변해서 소의 시뻘건 간을 꺼내먹는 거야. 그래서 얘기했더니 여동생을 시샘해서 그런 누명을 씌우다니. 그래서 추천했어. 둘째 아들 보고도 졸지말고 잘 지켜보라고 했더니 둘째 아들도 졸음을 쫓으려고 볶음콩을 씹었지. 이게 또 어디 나오는 건가? 좀 이상해. 이렇게 표현이. 그냥 만들어내긴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또 둘째 아들도 쫓겨났어.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은 외양간에 밤을 지샜어. 근데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소가 피식 쓰러졌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셋째 아들은 남았어. 집에서 쫓겨난 두 형제는 깊은 산속에 길을 잃었어. 그러다가 머리카락도 수염도 새하얀 도사를 만났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집이 생각났어. 그때 도사가 물병을 줬어. 그래서 고향을 갔더니 다 수북했어. 어디 갔어? 그랬더니 뭐 어디 잡아먹어야지. 그러다가 이제 노란 물병, 뭐 파란 물병, 빨간 물병 그래 다 죽어서 이거 살았다 다행이네 뭐 이런 거예요. 참 좀 황당해. 그렇죠? 물론 그 베테랑이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건 옛 얘기에서 3회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첫째, 둘째 실패하고 세 번째 성공하는 거랑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경우예요. 이게 정말 얼마큼 어디 근거가 있는지 좀. 다른 여우누이도 그래요. 아니요. 셋째가 하잖아요. 다 그래요. 이것만 예외적인 형태예요. 너보다 이상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암만 개작을 해도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창작이에요. 이형준 이거 완전 저번에 읽어주지 않나요? 이거는 여기는 이제 맥락이 들어간 거죠. 끝뒤로 이름을 막 붙였어요. 여우누이가 아니라 끝이에요. 바람이 싱싱 불어옵니다. 순돌이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읽어야 되니까. 보여주면서. 바람이 싱싱 불어옵니다. 그럼 약간 보여줘야 돼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슴은 점점 뜨거워집니다. 고향집이 한눈에 들어왔으니까요. 아버지에게 쫓겨난 지 3년 만이었습니다. 죽으면 안 돼, 꼬랑지 오빠. 끝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눈을 떠보니 끝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은 온통 하얀 눈으로 가득 찼습니다. 끝지야. 순돌이는 목이 메어 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디선가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려온 듯 했지만 금세 눈보라 속에 파묻혀버리고 맙니다. 감정적이죠. 잔잔하게. 이게 어른용으로 딱이에요. 애들용으로 안 맞는 건 시간의 순서대로 안 있어갖고 대단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발표를 못해요. 구성을 못해. 그냥 이렇게 듣기는 좋은데, 근데 그거를 다시 재구성하려면 상당 부분 이렇게 시간의 흐름대로 가야 돼요. 애들용으로 안 맞는데, 하여튼 멋있죠? 잘 썼어요. 이 사람이 또 심청 썼는데 심청은 재미없다, 이상하게. 근데 여기 특징은 복수하는 전백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기 아버지, 여우가 자기네 식구를 죽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여우누이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우누이가 나쁜 게 아닌 거죠. 그냥 어떻게 해석한 간에 하여튼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간 거. 그러니까 어쩜 우리는 이거 말고 이런 여우누이를 보더라도 거기서 제목이 여우누이를 할 때는
사냥꾼 입장에서도 막내 아들의 입장에서 해석도 하지만 여우 입장에서도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여우 누이 입장에서 해석했을 때 어떻게 달라질까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옛날 얘기를 다르게 볼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는 그 하층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하층 시각을 못 받아요. 최근에 실제 얘기인데, 내 후배 중에 한 명이랑 이제 얘기하다가, 걔는 이제 진지하지 않아서 저도 한두 마디 한 적이 있어요. 매사가 진지하지 않아요. 일을 잘하고 그러는데, 뭐, 그러거나,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의 태도가 많아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근데, 모임을 하면서 내 선배랑 같이 하는데, 선배가, 그 친구 참 불편하대. 진지하지가 않대.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했을 때, 보니까 걔가 하층이에요. 거의 고등학교까지 막 놀았어. 아주 운 좋게 대학을 와서도 이제 공부 안 했는데 운동 이런 거 하는 바람에 거기 쏠려서 하면서 이제 조금 달라진 모습이야. 그러니까 그 운동하니까 이제 그런 거는 또 진지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계속 해내고 일은 잘하니까 붙임성이 좋고 이제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근데도 여전히 그런 속성 때문에 주변에서 불편한 사람, 특히 불편한 사람은 이렇게 전형적인 중산층 같이라도 보는데, 성실한 거, 진지한 거, 약속 지키는 거, 이런 거가 강한 사람은 되게 불편해요. 거기는 뭐 약속을 깨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뭐 일 있으면 못 가는 거지 뭐. 근데 저는 그게 하층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게 어디냐면, 저기 딴 얘기 같은데, 동남아시아 사각지대에 사는 민족인지 뭔지 이런 쪽도 있네. 동남아시아 쪽을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국가가 평야지대에 이렇게 국가를 져요. 국가를 만들면 이게 산으로 이제 갈라지니까, 국가가 가장 큰 일이 농사질 사람을 잡아와야 된대. 그러니까 거기다가 벼슬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줘갖고 잡아오면 이제 안정적이잖아. 근데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강할수록 여기는 더 산으로 올라가는 거고, 약하면 내려오고 이러는 건데, 이들을 이제 그 프랑스다 이쪽에서 식민지로 하면서 이들을 규정할 때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얘들이 어느 민족이야, 무슨 말을 써, 이럴 때 그걸 알 수가 없대. 쟤들이 언어도 이쪽이 강하면 이쪽 말을 쓰고 이쪽이 강하면 이쪽 말을 써요. 그리고 대장도 없어. 대장도 헷갈리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규정이 안 돼 있고, 심지어는 저장도 잘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땅속에 그냥 저장하는 걸로 하지, 자기네가 곡식을 주로 그런 거를 많이 하고, 땅속에 그냥 내버려두는 형태여지, 자기네가 캐서 저장하는 거는 언제 뺏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가 체질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게 하층이나 이런 사람들의 특히 특징이지, 언제 뿌리 뽑힐지 모르니까 자기를 규정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를 규정하는 거는, 규정을 누가 하겠어? 남이 하는 거지. 자기는 항상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형태의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등등으로 해서 우리는 하층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다. 그래서 옛날 얘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옛날 얘기는 아무래도 아까 말한 대로 이야기가 유포되는 것 자체는 윗사람의 의도가, 다시 말하면 그걸 통해서 지금처럼 가르치려고 뭘 하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유포가 될 거다. 안 그러면 유포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어느 정도로 드러난 형태로 유포되는 거는, 그리고 그것이 판소리처럼 양식화되기 전까지는, 공식화되기 전까지는, 공식화 되면 이제 상반작용이 있으니까, 뭐 풍자하는 게 정형화되니까 괜찮은데, 그 전까지는 그런 속성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야기가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두 가지가 다 있을 거다 해서 상당히 숨어있는 형태로 그들을 보는데, 우리는 그런 시각을 잃어버려서 그런 흔적을 못 볼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예전에는 아마 그들은 그런 걸 보지 않았을까. 심청전 보면서 뭐 겉으로 얼만큼 얘기할지 몰라도, 그리고 남들이 모르볼 땐 혀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속으로 느끼는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겉으로 애들이나 밑에 사람한테 얘기할 때 하고 내가 느끼는 감도가 다르죠. 내가 느끼는 감도의 상당수는 내가 비슷한 경험을 겪은 거예요. 그렇죠? 비슷한 경험을 겪었을 때 그게 진하고, 그걸 굳이 설명하자고 할 때 약간 가르친 입장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내가 그거 좋은 거는
어떤 형태로건 내가 겪은 비슷한 경험에, 그쵸? 비슷한 경험.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보지 않을까. 옛 얘기 자체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 게 특징이다. 왜냐면 여러 사람들이 걷다가 짜집기를 했으니까, 뭐, 집어넣었으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개작을 하는 건 또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의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 옛날 얘기 하는 거, 뭐,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긴 하겠지만 지금이야 애들한테 옛날 얘기 형태로 세상을 보지도 않으니까. 요즘은 뭐, 그야말로 정보나 이미지로 보니까 잘 그거는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쪽에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여전히 옛 얘기를 통해서 또 애들한테 자기식의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싶으니까 대표적으로 민증성 이런 거를 집어넣고 싶으면 과도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개작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전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냥 다르게 해석하는 쪽, 다양하게 해석하는 쪽. 근데 그것이 이런 뭐 분석 심리학인 이런 이론적으로가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그 계급이건 인종이건 지금 계급하고 지금 성별밖에 없는데 성별이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여성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로 많이 나타나죠. 근데 좀 계급적인 시각도 필요하고 아까 말하면 약간 인종적인 시각 안에 말이 보면 그쵸? 금발이고 동생은 금발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머리색만 아니라 약간 인종적인 것도 좀 섞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 딸이 머리가 달라다 구박을 하겠어? 약간 뭔가 다를지도 사실 모르죠. 그건 더 모르는 것이고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차별적인 요소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요즘은 장애가 좀 들어간다. 장애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 성별하고 장애, 우리나라는 계급적인 시각이 좀 없었으니까, 우린 인종은 아직은 약하고, 다문화는 약하고, 장애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세상 보는 거를 조금 이제 의식할 필요는, 장애인들은 세상을 전혀 다르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시각장애인들 책 되게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각장애인은 세상을 꺼멓게 본다,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말도 안 되거든요. 시각장애인은 세상을 꺼멓게 본다니, 색깔의 의미가 없고, 그 대신 다른 게 있죠. 독일 책에 보는 시각장애는 애들하고 그런 놀이를 해요. 내가 보는 걸 너 못 본다 그런 놀이 할 때 내가 듣는 걸 너 못 듣는다 이런 걸 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는 꼬마애가 부모랑 헤어져서 백화점에서 울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찾아가지고 부모한테 데려다 줄게 그래요. 아저씨는 보지도 못하는데 그래 근데 딴 사람들 다 너를 못 봤잖아. 너 울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나.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이 걔를 데려다 주면서 그런 놀이를 해요. 상당히 괜찮은 책이죠, 그렇죠? 근데 안 좋은 책은 그런 거지, 뭐 7마리 눈먼 생쥐 이거 상도 받았는데 그런 것처럼 눈이 멀어서 부분적으로 못 본다. 아주 강한 편견을 주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다른 식으로 세상을 보는 거니까 그런 걸 보게 시켜서 시각장애인들 대체로 시각장애를 다룬 장애인들 일본 책 중에서 나도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그 실화의 실화. 일본 여자 중학생이 자전거 타는 걸 나오는데, 그런 거 읽으면 그게 장애인들끼리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상인한테 봤을 때는 상당히 편견을 주죠. 장애인들은 자전거도 제대로 못 타네, 이런 거죠. 그쵸? 나중에 타긴 탔지만 상당히 불편하고. 장애인을 그리려면 정상인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걸 그려줘야 돼. 적어도 그게 반은 나와야 돼. 실제로 정상인은 못하는 거 하는 게 많죠. 일단 감각부터 다르고 다른 감각들이 되게 뛰어난 우리 사회가 저녁을 안 만들어주긴 했지만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이야기에서는 옛날엔 그건 아니까 그런 우리가 너무 중산층 내지는 근대, 현대, 중산층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봤을 거다. 옛날 얘기에서 다르게 보는 거 지금으로 보면 뭐 성별 아니면 장애 이런 쪽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 옛 이야기는 비교적 그런 것들이 섞여 있을 것 같다.